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의 오디오북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박영애 작가의 단편소설 미이라의 옷자락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에 관해 상반된 관점을 갖고 있는 두 남자, 현우와 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수미가 있습니다. 현우는 수미가 자신에게 맞는 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미는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최준은 현우에 대해 촌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촌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또 수미는 두 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짜증나서 어쩌면 여러분들 입에서 욕지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네, 참, 그리고 소설 내용 중에 약간 야한 장면도 나온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설 읽기를 시작할 텐데요. 단잠과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이라의 옷자락, 박영애. 토요일 오후에 쇼핑센터 안은 붐비고 있었다. 거의가 여자들인 고객들 사이를 헤치다시피 하며 지나가던 이현우는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췄다. 수미. 처음에는 육감 같은 것이었다. 구석에 자리 잡은 여행용품 코너 앞에 돌아선 여자가 눈에 띄었다. 돌아서 있기 때문에 뒷모습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육감은 맞았다. 현우가 그 편으로 다가가는 것과 여자가 포장된 꾸러미를 받아들고 몸을 돌린 것은 거의 동시였다. 여보세요? 하고 현우는 사람들이 돌아볼 만큼 큰 소리로 불렀다. 수미는 처음 자기를 찾는 줄 모르는 모양이었다. 미간을 약간 모으듯이 하며 다른 매점 쪽을 바라다 본다. 현우는 좀 더 다가가서 불렀다. 여보세요? 미스터리. 수미의 특색 있는 저음이 현우를 인정했다. 오래간만이에요, 미스터리. 최군 고별식 때 뵙고 처음이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시나 하면서도 통. 미스터리도 별거 없으시고요. 월급쟁이가 뭐. 참, 석 달 전에 아들 또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자 수미는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 같았다. 한순간 마주쳤다 비껴나간 그녀의 눈길 속에는 삶의 피안에 살면서 삶의 이편에 살고 있는 속인들을 바라보는 비구니 같은 거부의 빛이 나타났다. 현우는 수미의 외면하는 얼굴 위에서 어떤 의지를 읽었고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도대체 그녀가 나를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나를 거절한 것은 그녀 자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게 그런 것을 느끼게 한 것은 다만 그녀의 눈이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표정은 눈 때문에 뚜렷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현우는 쇼핑도 단념하고 수미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여자는 별로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으나 따라왔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다방이 있었다. 뜻밖인데요? 이런 데서 불쑥 만나다니? 이사 왔어요. 요 근처로. 몰랐어요. 무심했습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반년이에요. 내일이 그이 생일이거든요. 수미는 이튿날이 죽은 남편 최준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의 조난 현장인 T 온천으로 위로 겸 추모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준비를 위해 쇼핑센터에 들렀다고 했다. 현우는 최준의 생일조차 잊고 있었다. 그 친구 생일 때는 요란하게 친지들을 청하곤 했죠. 참, 이맘때였어. 10월 마지막 날이요.
돌아가신 건 4월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 그게 4월 금음날이야. 그동안 난 내 신변 정도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뭐예요? 현우는 그녀가 재혼의 결심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곧 그 생각을 부정했다. 최준을 향한 수미의 마음이 단 몇 달 동안에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미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던 남편 최준의 앞에서 봉사와 인내로 소문난 여자였다. 최준은 여자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 죄의식이 없는 사람 같았다. 치정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근신하는 빚도 없었다. 들키고 나면 도리어 난동을 부렸다. 아내를 때린다는 소문도 들렸다. 자신이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현우에게 하소연한 일도 있었다. 현우는 그들 부부 생활의 내면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런 상태로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인간은 발목에 관습이라는 사슬을 매달고 그것을 질질 끌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현우는 생각했다. 간단히 그들의 생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커피가 왔다. 스푼을 들어 차를 젓는 여자의 손놀림이 우아하고 풍정이 있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심경의 변화요.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가요? 그 반대예요. 칼기 추락 사건, 아웅산 참사, 그런 일로 유가족들이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걸 보니까 나 자신이 채찍을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처절한 슬픈 말이에요. 부부란,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군이 조난된 곳까지 가보겠다는 겁니까? 아웅산 사건의 유자녀들이 아빠를 추모하는 글을 쓴 것 읽었어요. 그인 그런 글을 써줄 아이들도 없잖아요. 자극받았군요. 그 사람들한테서. 그런 점도 있고요. 수미의 말은 단순한 것 같으나 결코 감정은 단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진다. 승화된 사랑인지 세속적인 미련인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최준의 죽음은 칼기 사건이나 아웅산 사건과는 상황도 성격도 전혀 달랐다.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T온천 입구에서였다. T온천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다. 대구에서 1시간쯤 들어가야 하는 산협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다만 부곡인이 수암본이 하는 이미 통속화된 곳을 싫어하는 마이카족이나 특별한 비밀을 지닌 남녀들 사이에는 소문이 퍼져 있어 은밀하게 이용되는 곳이기도 했다. 최준이 타고 있던 자신의 승용차와 함께 T온천 못 미쳐 계곡에서 추락했을 때 그에게는 동행한 여자가 있었다. 험한 길이었는데 핸들을 잡은 사람은 술이 취한 그 여자였다. 여자는 즉사하고 최준은 의식을 잃은 채 온천장의 조그만 병원에서 절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알려진 여자의 신원은 서울의 제법 이름난 바의 마담이라는 것이었다. 수미는 T온천까지 남편의 신원을 확인하러 갔다. 시체는 대구에서 화장되었다. 서울의 고별식은 친지들이 모여 술을 마셨을 뿐이다. 30세도 못 된 젊은 미망인에게는 조의의 말을 찾지 못해 모두들 어물어물했다. 수미는 비교적 침착했다. 상복을 입고 우수에 젖어있는 젊은 미망인의 모습에서 현우는 운명이란 말을 연상했다. 행복했다고 할 수 없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로워진 지금 그녀는 다시 어느 곳으로 표류해 갈 것인가. 운명이란 창연하고 추상적인 어휘가 수미에게는 어울릴 것 같았다. 그 후에도 현우는 수미를 찾지 않았다. 일주기 때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추모회 같은 것을 가질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참이었다. 따지고 보면 현우는 최준호의 일에 앞장서서 서두를 의리는 없는 사람이었다. 6년 전, 그러니까 최준이 수미와 결혼하기 전에 현우는 수미를 사랑하고 있었다. 수미도 현우에게 호의를 가진 것 같았다. 최준과 이현우는 대학 동창이었고 C은행의 젊은 행원이었다. 조수미는 그 은행의 행장 비서로 있었다. 그녀는 누구한테나 상냥하게 대했다. 은행장 여비서의 눈에 비친 일하는 행원들은 하나같이 개성 없는 기계처럼 보였다. 차이점이라고는 뚱뚱한 사람, 늘씬한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쓰지 않은 사람, 그런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미혼 행원과 여성 비서 사이에는 연애가 성립될 가능성이나 결혼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입사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현우는 수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최준도 함께 갔다. 현우는 최준이 자신의 들러리로 따라가는 것인 줄로 알았다.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는 조촐한 듯 하면서도 내실 있어 보이는 가정이었다. 큰 식탁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한복을 곱게 입은 수미가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맥주도 권했다. 수미의 아버지는 고교 교장을 지내다가 병으로 퇴직했다면서 잠시 자리에 모습을 보였을 뿐 곧 들어가 버리고 수미 어머니가 끝까지 식사를 함께 했다. 수미 어머니는 현우에게 집안 사정을 묻고 특히 형제들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다. 최준에게도 무슨 말을 물었으나 역시 현우의 들러리를 대하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최준은 독자였다. 현우는 자신과 수미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대를 받고 돌아온 지 얼마 후 최준과 수미가 약혼했다는 말을 그는 들었다. 하늘이 핑 도는 것 같았다. 수미에게 따졌다. 부모가 결정한 일이라는 대답이었다. 초대는 현우가 주객이고 최준이 들러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자격으로 심사를 받으러 갔던 것이다. 수미의 행동을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혼란이 일었다. 자신을 이 같은 혼란 속에 빠뜨리고도 예사롭게 행동하는 수미가 불가사의한 여자로 보였다. 그러나 수미에게 항의할 명분은 없었다. 그동안 그녀와 같이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지만 수미가 어떤 약속을 했거나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이 편에서 손을 잡으면 저 편에서도 손을 마주 잡아준다. 그런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결혼까지 밀고 갈 것이라 믿었던 자신이 인식 부족이었던 것이다. 현대는 그따위 일을 약속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최준은 현우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훨씬 좋았다. 돈 있는 집 아들이고 인물도 잘생겼다. 수미의 전신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번 실패하면 손바닥을 뒤집듯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대인의 생리다. 떠나간 여자를 생각하며 언제까지나 미련을 끌고 간다는 것은 넌센스였다.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우도 최준과 수미가 결혼한 지 1년이 못 되어 중매로 평범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아내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1년 후 아들을 낳았다. 인간의 정신이란 특별한 훈련을 요하는 복잡한 기계 같은 것이다. 고민에 차 있을 때는 수미의 얼굴을 대하기가 괴롭고 은행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은행을 그만두기 전에 수미가 먼저 퇴직을 했다. 결혼과 함께 최준도 은행에서 나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가게가 딸린 양화 공장이었다. 고급 여자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최준의 여자 관계가 화려해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가 융자 관계로 은행에 나타나면 현우는 가정을 존중하라고 형님처럼 최준을 타일렀다. 최준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단순한 생리적 처리일 뿐이야. 남잔 아내를 정신적으로 사랑하면서도 육체적 부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결혼했다고 해서 성적 통제의 의무가 가중되는 건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 남성들의 특권이기도 하지. 넌 아주 특수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군 그래?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배웠니? 도덕이라는 게 뭔데? 특수한 도덕이라는 게 어디 있니? 법률도 전통도 도덕도 한계의 평균일 뿐이야. 다양한 인간들의 삶의 형태 가운데서 평균자들을 위해 생각해내고 결정된 게 현행의 도덕이고 법률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언제나 그 평균형의 압박 아래 짓눌려 있어야 하는 거야. 개인적인 법률, 개인적인 윤리,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도덕은 없어. 그런데도 넌 네 멋대로의 도덕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니? 특권이다 뭐다 떵떵거리기까지 하면서. 생활술이야. 고급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구두 장수가 꽁생원 노릇을 해봐. 구두가 팔리나?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생활술이란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거야. 자신과 사회와의 타협을 의미한단 말이다. 요즘 사회제도는 인간에게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남기를 요구해. 결혼까지도? 물론이지. 결혼에 대한 도덕이나 법률도 그래.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학대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하지만 어떤 법률도 이걸 방지하지 못해. 텔레비전에 여자들이 나와서 남편에게 매를 맞았다고, 학대를 받았다고 울며 호소하는 프로그램이 있잖니?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함께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지만 그런 사태를 방지하거나 근절시킬 방법은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야. 극히 일부분, 아주 적은 부분만이 법의 손에 적발되고 처리될 뿐이지. 그래서 넌 마음 놓고 수미 씨를 학대한다는 그 말이로구나. 학대가 아니야.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현대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그런 거야. 유혹의 기회는 많고 사회의 체제는 이완될 대로 이완됐으니 나 같은 놈이 때를 만나 활개를 치는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여성에게 인기 있는 나를 부러워해. 여자들까지도 말이야. 어느 살롱에서는 날 영웅이라고 불러. 충고를 하는 건 너같이 유치한 촌뜨기밖에 없어. 수미 씨는 뭐래? 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점점 나한테 동화돼 가는 모양이야. 나쁜 방향으로 동화돼 가는군 그래. 많은 아내들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을 결혼 파괴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남편의 여자 관계를 가지고 따지진 않아.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우린 월급쟁이 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그러니까 우린 현대인이야. 너 같은 촌뜨기는 이해 못해. 난 수없이 아내의 곁을 떠나 다른 여자한테로 갔지만 번번이 아내의 곁으로 되돌아오고 있잖아. 그거면 다지 뭐야. 뭘 더 바란다는 거냐? 현우는 그런 소리를 하는 최준이 아주 뻔뻔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부부관계다. 이 세상의 부부 생활은 가지각색일 것이다. 정밀기계가 맞아 돌아가듯 빈틈없이 진행되는 부부 생활은 많지 않다. 대부분이 불평을 토하며 삐걱거리며 기계는 돌아간다. 수미의 부부 생활은 고장이 나서 정지 직전의 상태다. 살롱에서는 여자들이 인기 있는 나를 영웅이라고 불러. 하는 식의 남자의 말에 세뇌되어 점점 그 같은 생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그 아름답고 신선하고 총명하던 여자가 어떻게 그 지경이 되었을까? 부부로 맺어졌다는 사실은 그렇게도 중대한 것인가? 충고도 하며 다투기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며 현우와 최주는 남의 눈에는 역시 가까운 친구였다. 지난 봄 최준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이럭저럭 그들의 우정은 지속되어 왔다. 수미가 차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현우의 찻잔에는 아직도 커피가 남아 있었다. 내일 차편이 있습니까? 고속버스로 가려고 해요. 몇 시? 11시에 떠나요. 하필? 그래야만
그이가 사고를 당했던 시각에 조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대요. 쇼핑센터 밖에 나왔을 때 여자의 모습은 이상하게 추워 보였다. 바람 속의 여자. 현우는 날리는 여자의 머리칼이 나붓기는 풀잎 같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에게는 지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 수미는 얼른 발길을 떼놓지 않았다. 쇼핑센터의 하얀 돌층계 위에 서 있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과 옷자락을 날렸다. 그 바람은 현우의 옷깃 속에도 스며들었다. 현우는 여자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여자가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 같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꽉 붙잡아 줘야 할 것 같았다. 현우의 가슴 속에 한 가지 결심이 섰다. 같이 가주자. 그러나 그 말을 입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이튿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현우를 만났을 때 수미는 뜻밖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만나려니까 자꾸 만나게 되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어제는 우연이었지만 오늘은 필연입니다. 절 배웅해 주러 나오셨단 말입니까? 나도 같이 최군을 추모하러 갈까 하고요. 수미는 달갑지 않은 빛을 보였다. 혼자 여행을 하며 지난 일을 회상하려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친우를 추모하러 간다는 사람을 물리칠 수도 없었다. 현우는 수미의 반가워하지 않는 태도에 그냥 돌아가 버릴까 했으나 나온 김이라 함께 버스를 탔다. 차 속에서도 그들은 서먹서먹했다. 수미는 말이 없었다. 조그만 백에 몸을 실리듯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첫 번째 휴게소에서 같이 점심을 먹은 뒤에야 입이 열렸다. 전 T온천에서 하룻밤 묵고 오려고 하는데 미스터리는요? 옛날 같지 않아서 오는 차편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정 못 올라오게 되면 나도 T온천에서 하루 묵지요. 출근하셔야 하잖아요, 내일. 하루쯤 부인이 걱정하시면 어쩌지요? 그 사람은 아이들 걱정뿐이에요. 내 걱정은 뒷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인이 애를 태우실 거예요. 수미 씨 같은 이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열흘 20날씩 말없이 집을 비워도 끄떡하지 않는. 저요. 제 경우는 특수해요. 수미 씨는 자기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최군은 큰 소리 쳤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수미 씨는 고민하고 있었죠? 조금씩 그 일 따라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내 생활은 암흑이었어요. 위기는 언제나 눈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그이가 어설픈 논리로 나를 설득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자기 기만이지요. 왜 그렇게까지 참으셨나요? 대외적인 체면 때문인가요? 제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뺏기고 있는 판에 대외적 체면이 다 뭐예요? 여잔 남편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 남자한테 집착할 만한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뺏겼다는 사실은 패배예요. 여자의 이상은 자기 남자를 저 혼자서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그 남자를 자기 자신에게 굳게 매두는 거예요. 자신을 유일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거죠. 수미 씨 생각이 꼭 그렇다면 최군은 그럴 수 없는 남자 아닙니까? 수미 씨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죠. 남편과 헤어져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고 해요. 그런다고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이한테 끌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뿐이지요. 역시 끌리는 그 마음 때문에? 꼭 그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일시적 반발로 단순히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도 같은 짓을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지요. 일시적인 반발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건 어리석어요. 진부하군요. 최군은
나를 촌뜨기라고 무시했지만 수미신 더한데요. 대구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차는 한동안 시내를 달리다가 나뭇잎이 단풍 든 가도로 빠지며 T 온천장으로 향했다. 수미는 창밖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며 살펴보고 있었다. 그것은 6개월 전 최준이 다른 여자를 태우고 달리던 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자동차가 조난을 당할 만큼 좁은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호는 운전기사에게 봄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장소를 아느냐고 물었다. 요즘 새로 왔다는 운전사는 모른다고 했다. 그런 참변도 지나고 보면 화제가 안 되는 모양이다. 남의 일이기 때문일까? 6개월 전보담야 딴 세상이 됐지. 그동안 잡지 같은데 소개돼서 손님도 많아졌고 예.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 후보하는 어른들이 서로 다투어오는 길을 고치고 넓혔다 아닙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은 온천 여관에서 그들을 안내해간 종업원이 말했다. 그 여자는 최준의 조난지를 알고 있었다. 거기를 갈라고 해? 거기 가서 뭐 할랍니까? 오늘은 늦어서 안 되겠고 내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수미만 남겨놓고 혼자 돌아갈 수가 없었다. 방은 2개를 각각 쓰고 식사는 함께 하겠다는 그들을 여관 종업원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술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목욕을 끝내고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현우는 수미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자작으로 맥주 2병을 마셨다. 결국 못 돌아가게 되셨어요. 미안해서 어쩌지요? 이런 일이라도 있어야 온천장에 오지요. 미스터 리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여유가 있으세요. 박력이 없단 말인가요? 정열적이 못 된다는 뜻이겠죠? 혈연 같은 평온함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놓여요. 난 남자 형제가 없거든요. 최군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의 앞에서는 언제나 긴장하고 전투의식 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지 못하고 늘 피곤했어요. 최군의 성질이 수미 씨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수미 씨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대립하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화동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의 뜻을 잘 알면서도 받아주지 못한 건 우리 2 사람 사이에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꺾이고 그의 뜻을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만하면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결혼한 사이니까 당연하죠. 결혼이란 도대체 뭡니까? 현우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남편에게 저항했다고 반성하는 모양인데 수미 씨가 정말 저항을 했다면 그러고 있었겠어요? 부정이라도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육체적인 부정을 저지를 때 그 영혼까지도 함께 넘겨준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전부를 주고 남자는 일부분만 주죠. 남자들이 들으면 좋아할 말이겠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이론을 펴는 이성은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식사를 끝내고 수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현우는 곧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창가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는다. 광막한 어둠 속에 불빛이 보였다. 하늘도 검고 별빛이 밝게 빛나기 때문일까? 불빛은 먼 곳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눈 아래 검은 숲에도 거리감은 없었다. 눈에 들어오는 모두가 먼 것도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혼돈이다. 물소리가 들렸다. 단조로운 물소리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가락과 대조적이었다. 여관방 어느 곳에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현우는 한동안 그러고 앉아 있었다. 여관뜰을 거닐어 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밤도 그리 깊지 않았다. 수미는 깨어 있을까? 아직 잠이 들었을 리는 없다. 수미와 함께 산책을 하고 싶었다. 종업원에게 물어 무리가 되지 않으면 최준의 조난 현장까지 다녀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별다른 감정도 없이 잠옷 위에 코트를 입었다. 수미의 방을 노크했다. 네? 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너무 평정했기 때문에 수미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잠시 후에 방문이 조금 열리며 가운을 걸친 수미의 모습이 나타났다. 왜 그러세요? 방 춥지 않습니까? 따뜻한데요.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밤 산책을 하기 위해 불러내겠다던 그의 의사와는 달리 현우의 발은 방 안에 들어서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감정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화장기 없는 여자의 얼굴 때문인가? 여자의 채취가 스민 금침을 보았기 때문일까? 동요와 감격의 혼돈된 감정이 일시에 폭발했다. 이리로 찾아올 때까지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현우는 전등의 스위치를 눌러 껐다. 별빛이 스며드는 방명 속에서 그는 선 채 수미를 껴안고 있었다. 아는 팔에 힘을 준다. 수미는 몸을 비틀며 저항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남자의 입술이 여자의 입을 막고 있었다. 한 팔로 여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 여자의 젖가슴을 주무르는 남자의 솜씨는 익숙한 유부남의 것이었다. 긴 세월 수련을 쌓은 것이다. 수미도 그런 감각에 익숙했다. 결혼 생활을 경험한 여자였다. 이 남자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수미의 머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그녀의 피부가 먼저 대답하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육체를 내맡길 때 영혼까지 함께 넘겨준다던 방금 한 말을 그녀는 음미할 여유가 없었다. 수미는 영혼을 꺼내기도 전에 육체부터 무너졌다. 남자의 몸이 와 닿으면 거기 따라가도록 그녀의 육체는 길들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신을 미처 관찰하지 못했다. 남은 것은 타협과 화합뿐이었다. 서울에 돌아가 이혼을 하겠어. 수미하고 결혼하겠어. 평생 정절을 지키고 수미만을 사랑하겠어. 6년 전으로 돌아가. 수미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행위만이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건장한 육체에서 탐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집요하게 탐했다. 차차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두 사람의 내뿜는 숨결이 안개가 되어 방 안에 서렸다. 자기 방으로 돌아올 때 현우는 발소리를 죽였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 새로 끼운 요 호청의 감촉이 상쾌했다. 요즘은 어느 여관이나 가정집에서도 요의 풀을 먹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손 가는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곳 산골의 순박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청량한 산협, 순박한 인심의 고장에서 유미를 안았다는 사실이 현우는 흡족했다. 돌풍 같은 사건이었다. 잠이 깼을 때는 가을날의 아침 햇살이 창문에 비춰들고 있었다. 수미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올랐다. 정열의 포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감정이 바로 그것인가 싶었다.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그녀와의 앞날을 그려본다. 이혼을 한다. 아이들은? 수미에게도 아이가 없으니 잘 기르겠지. 마음이 들떠있고 즐겁고 웬일인지 아내와의 문제 해결에는 큰 난관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전망은 무턱대고 밝은 것만 같았다. 자신의 의사보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현우는 잠시 잊고 있었다. 수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우의 방으로 먼저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식사가 들어오기 전에 현우가 여자의 방으로 가 있어야만 한다. 오늘 아침은 그녀의 방에서 들어야지.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뜨거운 온천물에 목욕을 했다.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왔다. 방문 앞에서 종업원을 만났다. 식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저 방에서. 그 방 손님이 안 떠나십니까? 떠나다니? 몰랐습니까? 동행 아닙니까? 머리끝으로 피가 몰렸다. 수미가 최준과 약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처럼 흥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조난장소 봄에 사고 났다는 데 간 건 아니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으나 입술은 경련하고 있었다. 사고 난 곳에요? 아닙니다. 짐 갖고 떠났다 아닙니까? 현우는 달려가 수미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짐은 없었다. 언제 떠났느냐? 뭘 타고 갔느냐? 물을 여지도 없었다. 수미는 가버린 것이다. 잔인했다. 등 뒤에서 종업원 여자가 보고 서 있었다. 그녀로서는 이런 일을 덜어 당하는지도 모른다. 함께 왔다가 여자에게 버림을 받는 남자, 남자에게 버림을 받는 여자. 현우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창가 의자에 앉았다. 물소리가 들리고 나뭇잎이 떨어져 날렸다. 자신이 그 낙엽처럼 외롭게 느껴졌다. 그래도 기다렸다. 찾아 나서기도 했다.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수미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저편에서 연락을 해오지 않으면 이편에서는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 전 집은 알고 있지만 이사한 곳은 집도 전화도 물어보지 않았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당분간 연락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현우는 세수를 하다가도 사물을 보다가도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도중에도 문득 수미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화가 치밀었다. 아내를 안으면서도 자신의 몸속에 수미의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아 슬픔 같은 것이 가슴을 적셨다. 실패하면 손바닥을 뒤집듯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대인의 생태라는 이론도 이제는 통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였다. 그는 수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 여자를 안고 싶었다. 그녀의 봉사를 받는 대신 그녀에게 봉사하고 싶었다. 그것은 현우의 허망한 욕심이 아니었다. 뚜렷한 근거가 있었다. 수미가 그렇게 믿게끔 해준 것이다. 그녀는 너무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던가. 해가 바뀌고 최준의 일주기가 다가왔을 때 현우는 뜻하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옛날의 잔잔하던 저음이 아니라 목소리까지 또랑또랑해진 수미였다. 만나자는 것이다. 유명한 호텔의 고층 라운지를 지정했다. 현우는 기대를 걸고 약속한 장소로 갔다.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있었소? 그동안. 서울에요.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지? 대답 대신 수미는 버번 2잔을 시켰다. 서울에서 뭘 하고 있어? 며칠 후 술집을 차려요. 영동에서. 살롱. 살롱을 경영한다는 말이야? 직접? 그래서 미스터리 만나두려고 한 거예요. 우리 살롱에 불쑥 들어오더라도 놀라지 않게. 불쑥 나타나면 놀라시겠지. 내가 놀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스터리가 놀란다는 뜻이지. 자신만만이로군. 그런 강심장이 왜 달아났어? 육체가 가면 정신도 가는 줄 알았어. 그땐. 그런 여자가 될까봐 두려웠어. 지금은? 육체는 육체, 정신은 정신이야. 미스터리가 가르쳐줬지. 정신도 함께 오시지 그래? 난 최군하고는 달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의 경우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더 나쁘게 다르죠. 미스터리한텐 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난 그이하고 같이 죽은 그 여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이혼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런 소린 우리 그이도 그 여자한테 했을는지 몰라. 말끝마다 그이야. 그만큼 학대를 받고도 못 잊겠어? 남편 아니에요. 우대, 학대를 초월해서 맺어진 사이야. 현우는 문득 니아의 유적지에서 돌아온 어떤 대학 교수의 보고 강연회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2000년간이나 사막 속에 묻혀있던 대집락은 7, 80년 전에 비로소 발굴되어 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더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합장된 부부 미이라가 있었다. 통나무로 만든 관을 열었을 때 2개의 미이라가 한꺼번에 나왔다고 한다. 한 쌍의 남녀 미이라는 모두 얼굴을 솜으로 쌓여있고 비단 옷이 입혀져 있었다. 남자 미이라의 표정은 평온하고 두 손을 자연스럽게 들이운 채 눈을 곱게 감고 있었다. 여자 미이라는 부자연스럽게 눈을 부릅뜨고 한 손으로 관 뚜껑을 밀어 올리듯 관을 떠받친 모습이었다. 다른 한 손은 죽은 남자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있었다. 그 표정은 처참했다. 부부 합장의 미이라지만 남편을 위해 아내가 순사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수미는 남편을 따라 순사한 미이라의 여인과 다를 바 없다고 현우는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니아의 여자보다 더 지독한지도 모른다. 그럼 난 뭐야? 내 위치는 어디야? 처음엔 나 때문에 최군하고 결혼을 했고 날 테스트해서 무슨 이친가를 깨달았다고 하고 남편을 떠나서 미스터리를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의 친구니까요. 여자는 과장된 제스처를 쓰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살롱 개업하면 들러주세요. 인사장 보낼게요. 현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2번 전신했다. 수미의 3번째 전신을 생각해본다. 3번째의 전신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미이라가 된 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이 작품의 제목을 다르게 지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건 어떨까요? 카사노바의 죽음과 성녀. 딱 맞지 않나요? 네.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들은 남편의 여자 관계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상식을 가진 남자 최준. 그는 어딘지 이 시대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게 어울리는 시대는 서양의 중세나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또는 조선 초기 그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서양의 중세나 우리의 그 시대를 저는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준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의 남녀평등의 시대보다는 훨씬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던 그 시대에 더 어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미라는 여자도 그래요. 이 여자도 지금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가족분들도 제 생각에 조금은 동의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네, 남편이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닌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남편의 생각이 무한한 사랑 자유주의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뒤도 안 보고 이혼하고 말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일부 종사를 강요받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강요한다고 말을 듣고 있을 사람들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이 그 목적성을 다했을 땐 얼마든지 깨버려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준과 수미는 아주 잘 만난 짝꿍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고 보면 말이에요. 이 작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은 최준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수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바로 현우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수미의 짝이 될 거라고 믿었다가 여자를 놓쳐버리고 울상이었는데 이젠 최준이 죽어버려서 어떤 면에선 쾌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너무 악취미인가요? 네, 하여튼 수미의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이젠 자신이 수미의 짝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자기 가족까지 버릴 마음의 준비를 다 마쳤잖아요. 이런 미친.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갑시다. 야이 미친놈아. 네, 더 심한 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심의에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네, 더구나 수미와의 뜨거운 밤까지 보냈으니까 이젠 내 여자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마저 들었었는데 이런 된장. 수미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자 미이라가 남자 미이라의 옷자락을 죽으면서도 꼭 붙들고 죽은 것처럼 수미 또한 죽은 최준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죠. 수미는 왜 자신을 사랑하는 현우를 받아들이질 않았을까요? 수미가 말했죠. 자신은 남편의 그 여자가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육체가 간다고 정신까지 가는 그런 여자가 될까봐 두려웠었다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는 남편의 여자로만 남고 싶으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순결한 여자여, 고리타분한 사랑의 화신이여, 그 이름은 수미. 결국 현우는 또 한 번 최준에게 졌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요즘 우리에게 결혼과 사랑의 의미는 뭘까요? 둘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실과 바늘인가요? 아니면 가끔은 따로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일까요? 경계가 조금씩 불분명해지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결혼 속에서 사랑이 불타오를 때 그 관계는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참, 내용 중에 약간 야한 표현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이 정도 표현은 괜찮으신 건가요? 사실 읽고 싶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작품 속에 표현된 과격한 어떤 성적인 표현들 때문에 미뤄두는 소설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하지만 않으시다면 단잠이 좀 더 과감하게 작품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박영애 작가의 소설 미이라의 옷자락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단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